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 8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근대 최초의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돈키호테 작품 청소년 시절에 대부분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417년 전인 1605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다 아시겠지만은 시골 마을에서 하급 귀족을 하는 어떤 사람이 기사도에 관한 소설에 탐닉을 해서 거기에 기사를 흉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인 산초를 데리고 전국 각지를 순례하면서 엉뚱하고 기발한 그러한 모험이 전개되는 그러한 스토리로 전개되는 게 바로 돈키호테인데요. 그 작품을 저술한 분이 바로 세르반테스입니다. 근대 최초의 소설로 평가받는 그 작품이고, 세르반테스는 그 돈키호테를 57세의 나이에 출판을 했습니다. 꽤 늦은 나이에 그 책을 출판함으로써 세계적인 작가 호메로스나 그 다음에 단테,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작품이 1605년에 출판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세르반테스도 많은 수익을 챙겼을 것 같지만 출판업자와 계약을 할 때 헐값에 판권을 넘기는 바람에 정작 저자인 세르반테스는 수익을 거의 챙기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최초의 소설인 돈키호테를 출판한 저자 세르반테스의 삶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최고의 작가인데요. 시골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스페인을 방문한 로마의 추기경의 비서가 돼서 이탈리아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군의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레판토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1571년에 발발한 전투로 동양 세력의 최강자 오스만 투르크, 즉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동양 세력의 최강자 터키의 전신이죠. 터키의 전신 오스만 투르크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토였던 키프로스를 공격함에 따라, 즉 동양 세력이 서양 세력을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키프로스를 공격받은 베네치아는 로마 교황청에 SOS를 했고, 로마 교황청은 그 당시에 카톨릭의 맹주 국가인 스페인에 또 SOS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페인과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청 간의 군사비용 부담을 3대 2대 1의 비율로 분담을 한 겁니다. 스페인이 3, 베네치아가 2, 로마 교황청이 1, 3대 2대 1의 비율로 군사비용을 분담해서 동양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서양을 지켜낸다 라는 그러한 전투가 바로 레판토 해전인데요. 결국은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 베네치아, 로마 교황청의 연합군이 동양 세력의 맹주였던 오스만 투르크를 막아냄으로써 오스만 투르크에 의한 서양의 이슬람화를 차단시켰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1571년에 발발한 그 유명한 레판토 해전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스페인은 서기 711년부터 1492년까지 무려 781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 전역이 아니라 스페인의 남부, 중부 지역까지 해서 이슬람 세력이 그곳에 국가를 건설해서 이슬람의 지배 기간이 서기 711년부터 서기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1492년까지 무려 781년 동안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의 남부와 중부 지역까지 지배를 했었는데요. 그 유적의 핵심이 바로 안달루시아에 있는 그라나다에 있는 알함브라 궁전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 연주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다 아시죠? 그게 바로 스페인 남부 지역의 안달루시아 지방의 그라나다에 있는 알함브라 궁전이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게 바로 781년 동안 스페인의 남부와 중부 지역을 지배했었던 이슬람 문화의 그 유적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 서기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연도에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했다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로부터 100년이 안 된 1571년에 다시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슬람 세력이 베네치아의 키프로스 섬을 공격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이 다시 충돌한 게 레판토 해전인데요. 레판토 해전은 역사적으로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걸 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를 젓는다 할 때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레판토 해전이고, 그로부터 17년 후에 있었던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년 전인 1588년에 있었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였는데요. 범선은 돛범자 배선자에서 돛의 힘으로 추진 동력이 발생되는 게 범선인데요. 범선 시대의 시작이 1588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이고, 그로부터 또 2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레 해전, 그게 또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로 평가를 받는데요. 여하튼 세계 3대 해전 하면은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카레 해전인데요. 그 중에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시작이었던 1588년 8월 8일에 있었던 칼레 해전이고,
트라팔칼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인데요. 그 범선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노선 시대였습니다. 노를 저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레판토 해전입니다. 1571년 그 레판토 해전에 바로 세르반테스가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에서 가난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로마 교황청의 추기경이 스페인을 방문을 했다가 다시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으로 돌아갈 때 그 추기경의 비서로 이탈리아로 따라갔는데 마침 레판토 해전이 발발한 시기여서 그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스페인군에 합류를 하게 돼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세르반테스는 레판토 해전에 참전해서 왼손을 잃게 되는 일종의 불구가 되는 그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전쟁 종료 후에 스페인으로의 귀국길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적에 의해서 납치가 돼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로 납치가 됩니다. 그런데 알제리의 그 해적들은 그에게 몸값을 요구를 하는데요. 세르반테스의 그 집안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몸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해적들로부터 풀려나지 못했는데요. 4차례의 탈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탈출에 실패를 했고 나중에는 그 알제리에 있는 교민들, 스페인의 교민들의 그 온정의 힘에 의해서 온정에 힘입어서 몸값을 치르고 세르반테스는 알제리 해적에 납치된 지 5년 만에 풀려나게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국인 스페인에서 18세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가난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곳은 잠실 나들목입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 희곡, 소설 등을 집필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57세의 나이에 세계적인 작품 근대 최초 소설로 평가되는 돈키호테를 출간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되지만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돈키호테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업자와 판권 계약을 할 때 헐값에 판권을 넘겨버리는 바람에 저자인 세르반테스가 챙겼던 수익은 미미하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대 최초 소설인 돈키호테를 저술한 스페인이 자랑하는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그 삶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운이 안 좋으니까 레판토 해전에 참전해서 왼손을 잃게 되고 또 노년에 57세면 그 당시의 나이로는 굉장히 노년인데 노년에 히트를 치게 된 돈키호테라는 근대 최초의 소설을 히트를 쳤지만은 출판업자와 헐값에 판권을 넘기는 바람에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불운도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의 명성에 비하면 저자인 세르반테스의 삶은 굉장히 슬픈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이라는 거에 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잠실나들목을 통과해서 지금 잠실벌의 아파트 숲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한 8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월 중순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해도 등에 땀이 나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예전 여름에는 자전거를 좀만 타도 등에 땀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은 한 3, 40분 자전거를 타더라도 땀이 거의 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정말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 운동의 계절, 사색의 계절, 독서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잠실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악산 단풍이 굉장히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이 설악산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풍이 이번 일주일 후면 10월 20일이 되면, 오늘이 10월 13일이니까 일주일 후인 10월 20일이 되면 설악산의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온 산의 80%가 단풍에 불타오를 때를 단풍의 절정기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설악산의 단풍이 멋지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앞으로 4일 후인 10월 17일 월요일에 설악산 단풍 산행을 다녀올까 추진 중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단풍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자, 이곳은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잠실벌에 저녁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여기서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잠실벌에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허균의 홍길동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것은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 1605년에 출판된, 지금부터 417년 전인 1605년에 출판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 다 아실 텐데요. 그 금오신화를 저술한 김시습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습은 조선 7대 수양대군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 조선 7대 임금 세조, 즉 수양대군인데요. 수양대군이 그 시절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던 그 시절에 단종 복위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종의 6대 임금인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7대 임금 세조를 몰아내고 쫓겨난 6대 임금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자, 이게 단종 복위 운동이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 단종 복위 운동 과정에 사육신과 생육신이 등장을 하죠. 사육신은 목숨을 바쳐서
단종 복위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사육신이라 하고, 반면에 목숨을 바치진 않았지만 살아서 단종 복위 운동을 했던 분들을 생육신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 사육신에는 사육신 묘가 노량진 근처에 있습니다. 사육신 묘, 사육신 다 아실 겁니다. 뭐 박팽년, 성산문, 여러 이제 그 6명의 그 사육신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묘가 현재 노량진 근처에 사육신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사육신 묘가 있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여러 군데 중에서 노량진 근처에, 한강 바로 남쪽에 있는 노량진 근처에 사육신 묘가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의 저자인 김시습은 생육신입니다. 사육신은 아니고 생육신인데요. 세조 수양대군이 왕이 오른 다음에 단종 복위 운동을 했었던 그 인물들, 그 사육신들을 다 처형을 시키죠. 처형시켜서 지금의 용산구 이촌동에 사형 집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사형 집행장이 있진 않았고, 사대문 밖에, 남대문의 밖에 있는 지금의 용산 지역 이촌 지구에 사형 집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조 수양대군은 단종 복위 운동을 했던 그 사육신 6명을 처형시킨 다음에 효수형에 처한 거죠. 효수형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참수형은 목을 베버리는 게 참수형이고, 또 목을 묶어서 사형을 집행하는 걸 교수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법상 사형 집행 방법은 민간인들은 교수형,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수형이고, 군인들은 총살형이라는 거 아실 텐데요. 과거에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참수형이죠. 목을 칼로 베버리는 거, 그게 참수형인데, 참수뿐만 아니라 긴 장대에다가 목을 걸어서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곳에 전시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표시로 긴 장대에다가 목을 걸어서 매달아 놓는 것을 효수형이라고 하는데요. 효수형, 그 사육신들이 효수형에 처해져 가지고 지금의 용산의 이촌동, 거기에 긴 장대 위에 잘린 목이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표시를 해뒀냐면, 이 시신을 수습하는 자들은 다 처형시키겠다라는 경고의 문구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처형당한 그 사육신들의 시신을 수습하기가 어려운, 수습하면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었던 김시습이 그 밤에 몰래 그 용산 이촌 그 지역에 가서 사육신들의 시신을 다 수습을 했습니다. 수습을 해서 이촌동이 바로 한강 북쪽에 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 나루터에서 수습한 시신들을 가지고 다 바로 한강을 건너서 한강 남쪽 지역으로 갔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노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사육신 묘가 있는 겁니다. 용산구 이촌동에서 처형됐던 그 사육신들의 시신을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이 수습을 해가지고